어르신, 돈 안 받아요. 오늘 다 팔아서 기분이 좋거든요? 새빨간 거짓말이었습니다. 영하 10도 칼바람이 몰아치는 겨울시장 골목. 나는 오늘도 붕어빵 하나 못 팔았습니다. 그런데 떨리는 손으로 폐지 수레를 끌던 할아버지를 보는 순간 나도 모르게 손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그 거짓말 하나가 내 인생을 송두리째 뒤흔들 줄은 그때는 몰랐습니다. 누군가는 나를 발로 걷어차고 누군가는 내 딸 앞에서 나를 짓밟았습니다. 딸아이를 꼭 껴안고 텅 빈 시장 바닥에 주저앉아 소리 없이 울던 날 밤 나는 생각했습니다. 착하게 사는 게 정말 맞는 걸까? 그런데 한 달 뒤 세상이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그 낡은 점퍼의 할아버지가 내 앞에 전혀 다른 모습으로 나타난 겁니다. 설익은 붕어빵 2개가 어떻게 한 여자의 운명을 바꿨는지 지금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이야기를 듣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어디에서 듣고 계시는지 댓글에 남겨주시면 그곳에 평안과 행복이 깃들기를 바라겠습니다. 손이 텄습니다. 붕어빵 틀 위에 반죽을 붓고 뒤집고 또 붓고 하루 종일 같은 동작을 반복하다 보면 손가락 마디마디가 갈라져 피가 맺힙니다. 장갑을 끼면 반죽을 다루기가 불편해서 늘 맨손입니다. 겨울 내내 바람은 살을 내고 연기는 눈을 찌르고 그래도 웃어야 합니다. 손님이 올 수도 있으니까요. 그런데 오늘은 한 명도 안 왔습니다. 새벽 5시부터 다은이를 등에 업고 나왔습니다. 아직 어두컴컴한 골목을 걸어오는데 아이가 잠결에 제 등을 꼭 껴안았습니다. 그 온기 하나로 하루를 버팁니다. 그게 제 연료입니다. 엄마, 추워. 조금만 있어. 오늘 많이 팔면 떡볶이 사줄게. 다은이는 제 등에서 몸을 웅크렸습니다. 5살짜리한테 거짓말을 밥 먹듯 하는 엄마가 저입니다. 오늘도 못 팔 것 같다는 걸 알면서 그래도 아이 앞에서는 웃어야 하니까요. 체감 온도는 영하 10도는 될 것 같았습니다. 낡은 목도리를 한 번 더 여미고 맨손에 입김을 불었습니다. 머릿속으로는 숫자가 굴러갑니다. 다은이 밥값, 이번 달 월세, 가스비. 가슴이 답답해졌다가 등에서 아이 온기가 느껴지면 다시 버텨집니다. 이게 제 하루입니다. 그때였습니다. 골목 저편에서 낯익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삐걱, 삐걱. 쇠바퀴가 울퉁불퉁한 시장 바닥을 구르는 소리. 폐지를 산더미처럼 쌓은 리어카를 끌고 오는 노인이었습니다. 허리가 반쯤 꺾인 채로 바람에 날아갈 것 같은 몸으로 그 무거운 걸 혼자 끌고 있었습니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슬그머니 옆으로 비켰습니다. 아무도 눈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못 본 척, 바쁜 척 다들 능숙하게 외면했습니다. 저도 처음엔 그냥 지나치려 했습니다. 근데 손이 보였습니다. 리어카 손잡이를 잡은 노인의 손이 눈에 띄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추위 때문인지 힘이 없어서인지 장갑도 없이 저처럼 나도 모르게 붕어빵 2개를 집었습니다. 각 구운 게 아니었습니다. 조금 설익어서 속이 덜 익은 것들이었습니다. 제일 좋은 걸 드려야 했는데 손이 머리보다 빨랐습니다. 어르신, 노인이 멈췄습니다. 흐릿한 눈으로 저를 봤습니다. 주름이 깊었습니다. 얼굴 전체가 삶의 흔적 같았습니다. 드세요. 돈 안 받아요. 오늘 다 팔아서 기분이 좋거든요. 잠깐 침묵이 흘렀습니다. 노인이 말없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뭔가를 읽으려는 눈빛이었습니다. 텅 빈 제 진열대를 봤을 테니 거짓말인 걸 알고 있었을 겁니다. 다 팔아서 기분 좋은 장사꾼이 설익은 붕어빵을 내밀 리 없다는 것도요. 그래도 받았습니다. 떨리는 두 손으로 꼭 쥐었습니다. 고맙네.
딱 두 글자였습니다. 근데 그 두 글자가 왜 이렇게 묵직하게 들렸는지 모르겠습니다. 고맙다는 말을 들어본 게 얼마만인지, 손님한테도 세상한테도 누구한테도 그 말을 못 들은 지 오래된 것 같았습니다. 노인이 붕어빵을 손에 쥔 채 천천히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설익은 거라 속이 촉촉하게 흘렀습니다. 노인의 눈이 잠깐 감겼습니다. 저는 괜히 민망해서 다시 붕어빵 틀 앞으로 돌아섰습니다. 설익은 거 드렸다고 신뢰가 된 건 아닌지 쓸데없는 걱정이 꼬리를 물었습니다. 그때 다은이가 제 등을 톡톡 쳤습니다. 엄마, 저 할아버지 왜 울어? 뒤를 돌아봤습니다. 노인이 골목 모퉁이에 서서 붕어빵을 두 손에 쥔 채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어깨가 가만히 떨렸습니다. 바람 탓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그냥 다시 반죽을 부었습니다. 손이 더 시렸지만 이상하게 가슴은 따뜻했습니다. 오늘 하루 단 한 개도 못 팔았지만 나쁜 하루 같지는 않았습니다. 그 노인이 누군지, 그 떨리는 손이 어떤 손인지 저는 그때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그냥 추운 날 떨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걸로 충분했습니다. 다음 날도 저는 같은 자리에 있었습니다. 붕어빵 틀에 불을 올리고 반죽을 저으면서 다은이를 등에 업었습니다. 어제보다 바람이 더 매웠습니다. 골목 끝에서 끝까지 찬바람이 일직선으로 통과하는 날이었습니다. 연탄불 하나로 버티는 제 노점은 그 바람 앞에서 너무 작았습니다. 그래도 나왔습니다. 안 나오면 아무것도 없으니까요. 오전 내내 손님이 두어 명 다녀갔습니다. 붕어빵 3개, 1,500원. 그게 오늘 번 전부였습니다. 다은이 간식값도 안 되는 돈이었지만 그래도 어제보단 나았습니다. 저는 그 1,500원을 앞치마 주머니에 넣으면서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내일은 더 팔자. 그때 또 들렸습니다. 삐걱, 삐걱. 어제 그 소리였습니다. 고개를 드니 만수 할아버지가 오늘도 리어카를 끌고 골목을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어제와 똑같은 낡은 점퍼, 똑같이 꺾인 허리. 근데 오늘은 리어카에 폐지가 더 많이 쌓여 있었습니다. 몸은 더 작아 보이는데 짐은 더 무거워 보였습니다. 할아버지가 제 앞을 지나치다가 잠깐 눈이 마주쳤습니다. 저는 괜히 고개를 꾸벅했습니다. 할아버지도 말없이 고개를 한번 끄덕이고 지나쳤습니다. 그걸로 충분했습니다. 어제 일을 서로 아는 사람끼리의 조용한 인사였습니다. 할아버지가 골목 안쪽으로 들어가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야, 거기서. 날카로운 목소리가 골목을 갈랐습니다. 저는 반죽을 젓던 손을 멈췄습니다. 건물 쪽에서 양복 차림의 남자가 성큼성큼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나이는 50줄쯤 됐을까요? 머리는 반질반질하게 기름을 발랐고 배가 앞으로 불룩 나온 체형이었습니다. 손에는 서류 뭉치를 들고 있었습니다. 나중에 알았지만 그가 정 실장이었습니다. 이 골목 건물을 관리하는 사람. 정 실장이 만수 할아버지 앞에 딱 막아서더니 리어카를 발로 걷어찼습니다. 쾅! 폐지 더미가 와르르 쏟아졌습니다. 힘겹게 쌓아 올린 것들이 시장 바닥에 흩어졌습니다. 사람들이 일제히 돌아봤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이 노인네가 어디서 오물을 흘려. 여기가 어딘 줄 알고 이 난리야. 정 실장의 목소리가 골목을 울렸습니다. 할아버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천천히 허리를 굽혀 떨어진 폐지를 줍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더 화를 돋웠나 봅니다. 정 실장이 할아버지의 어깨를 거칠게 밀쳤습니다. 줍지 말라고. 치워버릴 거니까 손대지 마. 균형을 잃은 할아버지의 몸이 휘청했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시장 바닥에 나뒹굴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붕어빵 틀을 놔버렸습니다. 다은이가 등에서 놀라 울음을 터뜨렸지만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달려갔습니다. 무릎을 꿇고 할아버지 곁에 앉았습니다. 바닥이 차갑고 딱딱했습니다. 할아버지의 얇은 점퍼 아래로 뼈가 만져질 것 같았습니다. 어르신, 괜찮으세요? 어디 다치셨어요? 할아버지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아프다는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이 이상하게 고요했습니다. 화가 난 것도 서러운 것도 아닌 그냥 다 알고 있다는 듯한 눈빛이었습니다. 제가 더 화가 났습니다. 벌떡 일어나 정 실장을 똑바로 봤습니다. 사람한테 그러는 거 아니에요. 당장 사과하세요. 정 실장이 저를 위아래로 훑쳤습니다. 코웃음을 쳤습니다. 뭐야, 너는? 여기 붕어빵 장수잖아. 당신도 여기서 불법으로 장사하는 거 알아? 어디서 끼어들어. 불법이든 아니든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니잖아요. 사람이 넘어졌는데 사과도 안 해요? 사과? 내가 왜? 여기 들어오지 말라고 했는데 들어온 거잖아.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화가 나서 떨리는 건지 무서워서 떨리는 건지 모르겠었습니다. 정 실장은 덩치도 크고 뒤에 뭔가 배경이 있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근데 그래도 못 참겠었습니다. 사람이 넘어지면 일으켜주는 게 먼저예요. 그것도 모르세요? 정 실장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뭔가 말하려다가 멈췄습니다. 그리고 피식 웃더니 서류를 겨드랑이에 끼고 돌아섰습니다. 두고 봐. 그 한마디를 남기고 걸어갔습니다. 저는 다시 할아버지 곁으로 돌아갔습니다. 할아버지를 천천히 일으켜드리고 흩어진 폐지를 같이 주었습니다. 무릎에 흙이 묻었습니다. 앞치마도 더러워졌습니다. 상관없었습니다. 할아버지가 폐지를 리어카에 올리면서 말했습니다. 고생이 많네, 젊은이. 저한테 하는 말인지 혼잣말인지 모르겠었습니다. 아니에요. 어르신이 더 고생이시죠. 할아버지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어제 그 눈빛이었습니다. 뭔가를 깊이 들여다보는 눈빛. 제 터진 입술을 봤습니다. 낡고 기름때 밴 앞치마를 봤습니다. 맨손을 봤습니다. 말은 없었습니다. 그냥 오래 조용히 봤습니다. 저는 괜히 손을 앞치마에 닦으면서 시선을 피했습니다. 왜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눈빛이 너무 따뜻해서 오히려 불편했습니다. 누군가가 나를 그렇게 들여다본 게 오래된 일이라서요. 할아버지는 다시 리어카를 끌기 시작했습니다. 삐걱, 삐걱. 멀어지는 뒷모습을 보면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저 노인, 이 골목에 앞으로도 자주 올 것 같다고. 그리고 정 실장도 또 나타날 것 같다고. 제 생각이 맞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정 실장이 신경 쓰였습니다. 두고 보자는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빈말이 아닐 것 같았습니다. 그 눈빛이 그냥 넘어갈 사람의 눈빛이 아니었으니까요. 그래도 어쩔 수 없었습니다. 이 골목 말고는 제가 장사할 곳이 없었습니다. 보증금도 없고 권리금도 없고 있는 거라고는 낡은 붕어빵 틀 하나와 하루하루 버티는 몸뿐이었습니다. 다은이를 등에 업고 오늘도 나왔습니다. 아침부터 하늘이 낮게 깔렸습니다. 눈이 올 것 같은 날씨였습니다. 그런 날일수록 손님이 더 없습니다. 다들 집에 있으니까요. 저는 연탄불 앞에 쪼그려 앉아 반죽을 저으면서 다은이 노래를 흥얼거렸습니다. 아이가 좋아하는 노래를 부르면 저도 조금 버텨집니다. 오전이 그렇게 지나갔습니다. 점심 무렵이었습니다. 골목 저편에서 구두 소리가 들렸습니다. 딱딱하고 단단한 소리, 고급 구두 소리였습니다. 고개를 드니 40대 중반쯤 돼 보이는 남자와 여자가 나란히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남자는 캐시미어 코트를 걸쳤고 여자는 밍크 조각이 달린 긴 패딩을 입고 있었습니다. 이 시장 골목에서는 완전히 이질적인 차림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이 골목 끝에 있는 건물을 올려다보며 뭔가를 얘기했습니다. 그때 리어카 소리가 들렸습니다. 만수 할아버지였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폐지를 가득 쌓은 리어카를 끌고 골목으로 들어서고 있었습니다. 삐걱, 삐걱. 그 소리가 골목에 울렸습니다. 캐시미어 코트 남자가 그 소리에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저게 뭐야? 혼잣말이었지만 골목이 좁아서 다 들렸습니다. 여자가 코를 살짝 틀어막으며 말했습니다. 저런 건 미관에 안 좋잖아. 빨리 치워버려. 아무렇지도 않은 목소리였습니다. 카페 메뉴를 고르듯, 날씨 얘기를 하듯, 그냥 당연한 말을 하는 것처럼. 저 말을 들은 만수 할아버지는 리어카를 끌던 손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들은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어쩌면 너무 많이 들어서 이제는 안 들리는 척이 몸에 밴 걸지도 모릅니다. 두 사람은 건물 안으로 사라졌습니다.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반죽 젓는 손이 멈췄습니다. 뭔가 말하고 싶었지만 두 사람은 이미 사라진 뒤였습니다. 괜히 붕어빵 틀만 3개 닦았습니다. 그때 인기척이 느껴졌습니다. 정 실장이었습니다. 언제 왔는지 모르게 제 옆에 와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건물 안으로 들어가는 걸 배웅하고 돌아오는 길인 것 같았습니다. 허리를 굽실거리던 자세가 채 펴지기도 전이었습니다. 정 실장이 제 노점 앞에 멈춰 섰습니다. 어이, 붕어빵 아줌마.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반죽만 저었습니다. 못 들어? 말하잖아. 들었어요. 그럼 대답을 해야지. 버릇이 없어. 저는 고개를 들어 정 실장을 봤습니다. 이틀 전과 똑같은 얼굴이었습니다. 기름진 머리, 불룩한 배, 그리고 아래를 내려다보는 눈빛. 무슨 일이에요? 정 실장이 주변을 한번 둘러봤습니다. 그리고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여기서 계속 장사하고 싶지? 내가 마음만 먹으면 당장 내일이라도 철거 넣을 수 있어. 알지? 여기 허가도 없이 장사하는 거잖아. 맞는 말이었습니다. 이 노점은 정식 허가를 받은 게 아니었습니다. 그냥 오래전부터 이 자리에 있었고 아무도 뭐라 안 해서 계속 있었던 겁니다. 법적으로 따지면 언제든 쫓겨날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그래서요. 그래서 내가 봐줄 수 있다는 거지. 돈을 좀 내든가. 얼마요? 정 실장이 숫자를 댔습니다. 한 달에 그만한 돈이면 제 월세보다 많았습니다. 터무니없는 금액이었습니다. 그 돈이 어딨어요? 없어? 그럼. 정 실장이 한 발짝 가까이 왔습니다. 목소리가 더 낮아졌습니다. 다른 걸로 줘도 괜찮고.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다은이가 제 등에서 꼼지락거렸습니다. 아이가 있다는 게 그 순간 떠올랐습니다. 이 사람 앞에서 무너지면 안 된다는 것도요. 저는 천천히 몸을 돌렸습니다. 붕어빵 틀 옆에 있던 물통을 집었습니다. 반죽 청소할 때 쓰는 찬물이었습니다. 그리고 정 실장의 발밑에 천천히 부었습니다. 콸콸콸. 차가운 물이 구두 위로 흘렀습니다. 정 실장이 소스라치게 놀라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야, 이게 뭐야? 저는 물통을 내려놓고 정 실장을 똑바로 봤습니다. 제 딸한테 부끄러운 짓 안 해요. 다시는 그런 말 꺼내지 마세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무릎도 떨렸습니다. 근데 시선은 흔들리지 않으려고 버텼습니다. 정 실장의 얼굴이 시뻘개졌습니다. 이 여자가 진짜. 두고 봐. 가만 안 둬. 그러세요. 정 실장이 젖은 구두를 질질 끌며 돌아섰습니다.
골목을 빠져나가는 뒷모습이 우스꽝스러웠지만 웃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 사람이 진짜로 가만히 있지 않을 거라는 걸 알았으니까요. 다은이가 제 등을 토닥였습니다. 엄마, 잘했어. 5살짜리가 뭘 알겠냐마는 그 한마디에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꾹 참았습니다. 아이 앞에서 우는 건 지는 것 같아서요. 저는 다시 반죽을 부었습니다. 붕어빵 틀이 지글지글 소리를 냈습니다.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손이 더 시렸지만 계속 움직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골목 어귀에 만수 할아버지가 서 있었습니다. 리어카를 세워두고 이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언제부터 거기 있었는지 몰랐습니다. 방금 일어난 일을 다 봤을 수도 있었습니다. 눈이 마주쳤습니다. 할아버지가 고개를 한번 끄덕였습니다. 뭔가를 전하는 것 같았습니다. 잘했다는 건지 괜찮냐는 건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냥 그 눈빛이 따뜻했습니다. 저도 모르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아버지가 다시 리어카를 끌기 시작했습니다. 삐걱, 삐걱. 그 소리가 멀어졌습니다. 저는 붕어빵 틀을 바라봤습니다. 오늘도 별로 못 팔 것 같았습니다. 정 실장 일도 해결된 게 아니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은 만수 할아버지를 오물 취급했고 저는 이 골목에서 언제 쫓겨날지 모르는 신세였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오늘 하루가 무너지지는 않았습니다. 물 한 통 부은 것뿐인데 이상하게 허리가 펴졌습니다. 그걸로 됐습니다. 오늘은 비가 왔습니다. 예보도 없이 갑자기 쏟아졌습니다. 오후 늦게까지 흐리더니 해가 지자마자 굵은 빗줄기가 골목을 덮쳤습니다. 저는 서둘러 붕어빵 틀에 천막을 씌우고 다은이를 앞으로 안았습니다. 등에 업으면 비를 맞으니까요. 오늘도 별로 못 팔았습니다. 천막 아래 쪼그려 앉아 다은이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빗소리를 들었습니다. 이런 날은 일찍 들어가야 하는데 월세 생각에 발이 안 떨어집니다. 혹시 비를 피하러 들어오는 손님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요. 그 한 명을 기다리며 오늘도 자리를 지켰습니다. 다은이가 잠들었습니다. 빗소리가 자장가가 됐나 봅니다. 제품에서 새근새근 숨을 쉬는 아이를 보면서 저도 눈이 감길 것 같았습니다. 어제도 새벽 2시까지 반죽을 만들었고 오늘도 새벽 5시에 나왔습니다. 몸이 천근만근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골목 저편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쿵. 뭔가 무거운 것이 바닥에 쓰러지는 소리였습니다. 저는 반사적으로 몸을 일으켰습니다. 다은이가 깰까봐 최대한 조심하면서 골목 쪽을 봤습니다. 어둠 속에 사람이 쓰러져 있었습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다은이를 천막 아래 조심스럽게 눕히고 뛰었습니다. 빗속을 달렸습니다. 가까이 가니 보였습니다. 만수 할아버지였습니다. 리어카 손잡이를 잡은 채로 옆으로 쓰러져 있었습니다. 한 손이 가슴을 쥐고 있었습니다. 지나가던 사람 2명이 멈췄다가 그냥 지나쳤습니다. 빗속에서 쓰러진 노인을 보고도 발걸음을 옮기는 사람들. 저는 그 모습을 볼 겨를이 없었습니다. 무릎을 꿇고 할아버지 곁에 앉았습니다. 빗물이 온몸을 적셨습니다. 어르신, 어르신, 들려요? 반응이 없었습니다. 눈이 반쯤 감겨 있었습니다. 입술이 파랗게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손가락으로 목 옆 경동맥을 짚었습니다. 맥박이 있었습니다. 약하고 불규칙했지만 있었습니다. 호흡은 거의 없었습니다. 가슴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이 빠르게 돌아갔습니다. 심정지 직전이었습니다. 저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2 손을 겹쳐 할아버지 가슴 정중앙에 올렸습니다. 그리고 압박을 시작했습니다. 1, 2, 3, 4. 체중을 실어서 규칙적으로 멈추지 않고
30회 압박 후 인공호흡 2번. 다시 압박. 빗물이 얼굴을 타고 흘렀습니다. 머리카락이 눈을 가렸습니다. 닦을 겨를이 없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이 손을 멈추면 이 사람이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하나, 둘, 셋. 어디선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야, 저 여자 뭐 하는 거야? 119 불렀어요? 누가 불렀겠어? 저는 소리쳤습니다. 119 불러주세요. 빨리요. 누군가 뛰어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계속 압박했습니다. 팔이 끊어질 것 같았습니다. 손목이 저렸습니다. 간호학과 실습 시간에 마네킹으로 수백 번 했던 동작이었습니다. 그때는 연습이었는데 지금은 달랐습니다. 이건 연습이 아니었습니다. 할아버지의 얼굴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어제도 이 골목에서 만났습니다. 폐지를 줍고 있었습니다. 그 떨리는 손으로 이 손이 멈추면 안 됐습니다. 계속했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요? 5분인지 10분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갑자기 할아버지의 몸이 한번 크게 떨렸습니다. 그리고 작은 신음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저는 손을 멈추고 다시 경동맥을 짚었습니다. 맥박이 돌아왔습니다. 훨씬 뚜렷하게 가슴이 오르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힘이 풀렸습니다. 빗속에 무릎을 꿇은 채로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빗물인지 눈물인지 모를 것이 볼을 타고 흘렀습니다. 멀리서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구급대원들이 달려왔습니다. 저는 일어나 비켜섰습니다. 할아버지가 들것에 실렸습니다. 구급대원 한 명이 저를 돌아봤습니다. CPR 하신 분이에요? 네. 의료인이세요? 잠깐 멈췄습니다. 아니요. 구급대원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덕분에 살았어요. 조금만 늦었으면 위험했습니다. 구급차 문이 닫혔습니다. 사이렌 소리가 골목을 울리며 멀어졌습니다. 저는 빗속에 혼자 남았습니다. 온몸이 흠뻑 젖었습니다. 무릎이 까져 피가 났습니다. 손목이 욱신거렸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그 어떤 것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 다른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5년 전이었습니다. 저는 간호학과 3학년이었습니다. 실습을 나가고 밤새 공부하고 그래도 좋았습니다. 힘들었지만 제가 가고 싶은 길이었으니까요. 환자 옆에 있을 때 제 손이 쓸모 있다는 게 좋았습니다. 이 길로 가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때 남자를 만났습니다. 같은 과 동기였습니다. 따뜻한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힘들 때 옆에 있어주는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다은이가 생겼을 때 함께 키우자고 했습니다. 믿었습니다. 그 남자는 졸업 직전에 사라졌습니다. 연락이 끊겼습니다. 찾아가니 이미 이사한 뒤였습니다. 나중에 들으니 다른 도시에서 멀쩡하게 살고 있다고 했습니다. 저한테 다은이가 있다는 것도 아는지 모르는지 학교는 다닐 수가 없었습니다. 배가 불러왔고 돈이 없었고 혼자였습니다. 부모님은 일찍 돌아가셨고 기댈 곳이 없었습니다. 휴학을 했습니다. 그게 사실상 자퇴였습니다. 다시 돌아갈 수 없다는 걸 그때 이미 알았습니다. 다은이를 낳고 산후조리도 제대로 못하고 돈을 벌어야 했습니다.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었습니다. 식당 일을 했고 편의점 야간을 했고 그러다 붕어빵 노점을 시작했습니다. 초기 비용이 제일 적게 드는 일이었습니다. 낡은 틀 하나 중고로 사서 이 골목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게 3년 전이었습니다. 간호사 가운은 이미 오래전에 팔았습니다. 교재들도 다 팔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남긴 건 실습 수첩 하나였습니다. 버리지 못해서 지금도 방 구석에 있습니다.
그 수첩에 적힌 대로 오늘 했습니다. 압박 위치, 압박 깊이, 압박 속도. 수백 번 외웠던 것들이 손에 남아 있었습니다. 꿈은 접었지만 손은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빗줄기가 조금 약해졌습니다. 저는 천막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다은이가 깨어 있었습니다. 눈이 빨개져 있었습니다. 울었나 봅니다. 엄마 어디 갔어? 잠깐 할아버지 도와줬어. 할아버지 아파? 응. 근데 이제 괜찮아. 다은이가 제 품으로 파고들었습니다. 흠뻑 젖은 제 옷에 아이 얼굴이 묻혔습니다. 엄마 춥겠다. 그 말에 웃음이 나왔습니다.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날 것 같았는데 웃음이 먼저 나왔습니다. 응, 조금 추워. 근데 괜찮아. 아이를 꼭 안았습니다. 만수 할아버지가 무사하기를 빌었습니다. 이름도 모르고 어디 사는지도 모르고 무슨 사연이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그냥 이 골목에서 폐지를 줍는 노인이었습니다. 그래도 무사하기를 빌었습니다. 빗소리가 잦아들었습니다. 골목에 물이 흘렀습니다. 저는 다은이를 안은 채로 붕어빵 틀 앞에 다시 앉았습니다. 내일도 나와야 했습니다. 할아버지가 쓰러진 다음 날부터 골목이 달라졌습니다. 뭔가가 달라진 건 아니었습니다. 똑같은 시장 골목이고 똑같은 사람들이 지나다녔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허전했습니다. 삐걱, 삐걱. 그 소리가 없었습니다. 만수 할아버지의 리어카 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병원에 계실 테니까요. 그래도 그 소리가 없으니 골목이 비어 보였습니다. 저는 매일 같은 자리에 나왔습니다. 붕어빵 틀에 불을 올리고 반죽을 붓고 기다렸습니다. 손님은 여전히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할아버지가 무사하다는 것만으로 조금은 버틸 수 있었습니다. 구급대원이 했던 말이 머릿속에 남아 있었습니다. 덕분에 살았어요. 그 말이 이상하게 힘이 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노점 앞에 종이 한 장이 붙어 있었습니다. 처음엔 전단지인 줄 알았습니다. 가까이 가서 보니 아니었습니다. 붉은 글씨로 인쇄된 공문이었습니다. 불법 노점 철거 명령 예고 통보. 눈앞이 아찔했습니다. 천천히 읽었습니다. 이 구역 불법 노점에 대한 일제 정비가 시행될 예정이며 해당 날짜까지 자진 철거하지 않을 경우 강제 집행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날짜는 열흘 뒤였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구청 직인이 찍혀 있었습니다. 정식 공문이었습니다. 누군가 민원을 넣었다는 뜻이었습니다. 이 골목에서 수년째 장사를 했는데 한 번도 이런 통보를 받은 적이 없었습니다. 갑자기 지금 이 시점에 정 실장이 떠올랐습니다. 두고 봐. 가만 안 둬. 그 말이 이제야 현실이 됐습니다. 저는 공문을 손에 쥔 채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다은이가 제 바지가랑이를 잡아당겼습니다. 엄마, 저거 뭐야? 아무것도 아니야. 억지로 웃었습니다. 아이 앞에서는 늘 그래야 했습니다.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월세방으로 돌아오니 문 앞에 또 다른 종이가 끼워져 있었습니다. 집주인한테서 온 내용 증명이었습니다. 내용은 간단했습니다. 다음 달부터 월세를 올리겠다는 것, 그리고 인상된 금액을 감당하기 어려우면 이달 말까지 나가달라는 것. 지금 내는 월세도 빠듯한데 올린 금액은 도저히 감당이 안 됐습니다. 방 안에 서서 두 장의 종이를 번갈아 봤습니다. 노점 철거 명령, 월세 퇴거 통보. 한꺼번에 왔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움직인 거였습니다. 정 실장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뒤에 누가 있었습니다. 그게 누군지는 몰랐지만 어렴풋이 느껴졌습니다. 며칠 전 이 골목을 걸어가며 아무렇지도 않게 내뱉던 그 목소리가 떠올랐습니다.
저런 건 미관에 안 좋잖아. 빨리 치워버려. 그 말이 단순한 말이 아니었던 겁니다. 다은이를 씻기고 재우고 불을 껐습니다. 어두운 천장을 바라보면서 숫자를 계산했습니다. 지금 가진 돈으로 다른 곳에 방을 구할 수 있는지, 노점 없이 버틸 수 있는 기간이 얼마나 되는지, 아무리 돌려봐도 답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새벽 2시, 3시가 지나도 눈이 감기지 않았습니다. 옆에서 곤히 자는 다은이 얼굴을 봤습니다. 숨을 쉴 때마다 작은 배가 오르내렸습니다. 볼이 통통했습니다. 속눈썹이 길었습니다. 이 아이한테는 아무것도 잘못이 없었습니다. 그 생각을 하니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저는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다은이가 깰까봐 숨을 죽이며 방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좁은 복도에 서서 2장의 종이를 다시 봤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어디로 가야 하나? 이 골목에 처음 자리를 잡던 날이 생각났습니다. 낡은 붕어빵 틀을 끌고 와서 혼자 불을 피우고 처음으로 붕어빵을 구웠던 날. 다은이가 갓난아기였습니다. 포대기로 앞에 앉고 틀을 잡았습니다. 손이 익숙하지 않아서 반죽이 다 흘렀습니다. 그래도 웃었습니다. 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3년을 버텼습니다. 이제 그 자리를 잃을 판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시장 안에 있는 상인 몇 명에게 물었습니다. 혹시 이 골목 철거 이야기 들었냐고. 다들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한테만 온 공문이었습니다. 골목 전체가 아니라 제 노점만 겨냥한 거였습니다. 역시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오후에 정 실장이 골목을 지나쳤습니다. 저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정 실장이 피식 웃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웃음이 다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지고 싶지 않았습니다. 무너지는 걸 보여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근데 혼자였습니다. 싸울 방법도 버틸 방법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시장 문이 닫히고 사람들이 다 빠져나간 뒤에 저는 텅 빈 골목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다은이를 꼭 안았습니다. 아이는 영문을 모르고 제 목을 껴안았습니다. 엄마 왜 그래? 대답을 못했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소리는 내지 않았습니다. 그냥 흘렸습니다. 찬 바닥이 무릎을 파고들었습니다. 바람이 골목을 쓸고 지나갔습니다. 가로등 하나가 깜빡였습니다. 얼마나 그렇게 있었을까요? 다은이가 작은 손으로 제 등을 토닥였습니다. 토닥, 토닥. 5살짜리가 엄마를 달래고 있었습니다. 저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일어섰습니다. 다은이 손을 잡았습니다. 무너지면 안 됐습니다. 아직은 내일이 이 주변 건물들의 건물주인 사람의 신임 회장 취임식 날이랍니다. 저는 그런 사람이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이 골목 끝에 있는 건물에서 무슨 행사가 열린다는 것도, 내일이 누군가에게 중요한 날이라는 것도, 저한테 오늘이나 내일은 그냥 열흘 중 하루였습니다. 철거 명령 날짜가 점점 다가오는 열흘. 새벽 5시에 나왔습니다. 어젯밤에 잠을 거의 못 잤습니다. 다른 자리를 알아봤지만 보증금이 없으면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없었습니다. 실내 시장 자리는 이미 다 차 있었고 다른 골목은 기존 상인들이 자리를 내주지 않았습니다. 이틀 하나 들고 갈 수 있는 곳이 없었습니다. 그래도 나왔습니다. 여기 있는 날까지는 여기 있어야 했습니다. 붕어빵 틀에 불을 올렸습니다. 반죽을 저었습니다. 다은이를 등에 업었습니다. 평소와 똑같은 아침이었습니다. 근데 손이 떨렸습니다. 반죽을 붓는데 자꾸 흘렸습니다. 잠을 못 자서인지 무서워서인지 모르겠었습니다. 오전 8시가 넘었을 때였습니다.
골목 저편에서 낯선 소리가 들렸습니다. 트럭 소리였습니다. 한 대가 아니었습니다. 여러 대가 골목 입구에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작업복 차림의 남자들이 우르르 내렸습니다. 손에 장갑을 끼고 공구를 들고 있었습니다. 심장이 내려앉았습니다. 용역이었습니다. 맨 앞에 정 실장이 서 있었습니다. 오늘따라 넥타이까지 맸습니다. 중요한 날인지 머리도 더 반질거렸습니다. 저를 보더니 성큼성큼 걸어왔습니다. 철거 날짜 아직 안 됐잖아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 실장이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저는 받아서 읽었습니다. 집행 날짜가 앞당겨졌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구청 직인이 또 찍혀 있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민원이 추가로 들어왔거든. 어쩔 수 없지. 정 실장이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저는 서류를 손에 쥔 채로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다은이가 등에서 꼼지락거렸습니다. 아이한테 들키지 않으려고 숨을 골랐습니다. 비켜요. 작업 들어갑니다. 정 실장이 손을 들었습니다. 남자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틀 앞을 막아섰습니다. 잠깐요. 잠깐만요. 아직 날짜 앞당겨졌다고 방금 말했잖아요. 비키세요. 이건 제 전 재산이에요. 이거 없으면 저 아무것도 없어요.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정 실장이 저를 내려다봤습니다. 잠깐 뭔가를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입을 열었습니다. 그러니까 진작에 내 말 들었어야지. 그 말이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남자 둘이 다가와 저를 옆으로 밀어냈습니다. 세게 밀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비켜 세웠습니다. 다은이가 깜짝 놀라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저는 아이를 감싸 안으면서도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남자들이 붕어빵 틀을 잡았습니다. 3년이었습니다. 이 틀 하나로 3년을 버텼습니다. 다은이 분유값을 벌었고 월세를 냈고 밥을 먹었습니다. 손이 텄고 등이 굽었고 겨울을 3번 났습니다. 이 틀 앞에서 울기도 했고 웃기도 했습니다. 만수 할아버지한테 붕어빵을 건넨 것도 이 틀에서 구운 것이었습니다. 쾅! 틀이 바닥에 내동댕이 쳐졌습니다. 기름때가 밴 오래된 쇠가 시장 바닥에 나뒹굴었습니다. 뚜껑이 떨어졌습니다. 연결 부위가 부러졌습니다. 반죽통이 옆으로 쏟아졌습니다. 하얀 반죽이 시장 바닥에 번졌습니다. 다은이가 더 크게 울었습니다. 저는 아이를 안고 그 앞에 서 있었습니다. 멍했습니다. 남자들이 나머지 짐들을 치웠습니다. 연탄도 반죽 재료도 낡은 파라솔도 제 노점이었던 자리가 순식간에 빈 바닥이 됐습니다. 몇 년 동안 제가 있었다는 흔적이 지워졌습니다. 정 실장이 돌아서며 내뱉었습니다. 평생 밑바닥에서 기어. 발소리가 멀어졌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바닥에 나뒹구는 붕어빵 틀을 두 손으로 잡았습니다. 부러진 연결 부위를 잡아봤습니다. 붙지 않았습니다. 이미 망가진 거였습니다. 손에 힘을 줬습니다. 소용없었습니다. 다은이가 제 옆에 쪼그려 앉았습니다. 엄마. 대답을 못했습니다. 엄마, 괜찮아? 괜찮지 않았습니다. 하나도. 눈물이 나왔습니다. 소리를 내고 싶었습니다. 울부짖고 싶었습니다. 근데 아이가 옆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부러진 틀을 꼭 잡은 채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깨가 떨렸습니다. 시장 사람들이 멀리서 이쪽을 봤습니다. 아무도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다들 알면서도 모른 척 했습니다. 다음은 자기 차례일 수도 있으니까요. 이해했습니다.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혼자였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다은이가 제 손 위에 작은 손을 올렸습니다. 부러진 틀을 같이 잡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같이 잡고 있었습니다. 그 손이 없었으면 그 자리에서 정말 무너졌을 겁니다.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빈 바닥을 봤습니다. 하얀 반죽이 번진 시장 바닥을, 부러진 틀을, 흩어진 짐들을,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이럴 때 만수 할아버지라도 계셨으면 좋겠다고. 병원에서 나왔을 텐데. 아니면 아직 입원 중인 건지. 그 삐걱거리는 리어카 소리가 이 골목에서 사라진 지 며칠이 지났습니다. 처음엔 몸이 회복되면 다시 나타날 거라 생각했습니다. 근데 감감무소식이었습니다. 이상했습니다. 그냥 이상했습니다. 뭔가 마음 한구석이 걸렸습니다. 설명할 수 없는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부러진 틀을 들었습니다. 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고칠 수 있을지도 몰랐습니다. 그래도 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다은이 손을 잡고 일어섰습니다. 갈 곳이 없었습니다. 그래도 걸었습니다. 이 골목을 벗어나면서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돌아보면 다시 주저앉을 것 같았으니까요.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내가 착하게 살아온 게 맞는 건지, 사람한테 예의 지키고 손 내밀고 외면하지 않고 그게 다 무슨 소용인지 답이 없었습니다. 다은이 잠든 얼굴을 보다가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은 또 어떻게든 되겠지. 그 말을 속으로 수십 번 되뇌었습니다. 믿기지 않으면서도 그 말밖에 없었습니다. 취임식이 열리는 건물 앞은 아침부터 분주했습니다. 검은 세단들이 줄지어 섰고 정장 차림의 사람들이 오갔습니다. 이 주변 건물 5채의 주인이 바뀌는 날이었습니다. 저는 그 앞을 지나치면서도 눈길 한 번 제대로 주지 못했습니다. 부러진 붕어빵 틀을 어떻게 할지, 오늘 밤 다은이 밥은 어떻게 할지 그 생각뿐이었습니다. 다은이 손을 잡고 골목 어귀에 서 있었습니다. 갈 곳이 없었습니다. 노점은 어제 박살이 났고 월세방은 이달 말까지였습니다. 손에는 부러진 틀 하나, 통장에는 몇 푼 안 되는 잔고, 어디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건물 안쪽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처음엔 취임식 행사 소리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달랐습니다. 웅성거림이 점점 커졌습니다. 술렁임이 밖까지 새어나왔습니다. 뭔가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다은이가 건물 쪽을 가리켰습니다. 엄마, 저기 사람들 왜 저래? 저도 모르게 발걸음이 그쪽으로 향했습니다. 건물 로비 유리문 너머로 안이 보였습니다. 넓은 행사장이었습니다. 테이블마다 정장 차림의 사람들이 앉아 있었고 단상 위에는 마이크가 세워져 있었습니다. 장남으로 보이는 남자가 단상 앞에 서 있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뭔가를 말하고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굳어 있었습니다. 시선이 모두 입구 쪽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시선을 따라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멈췄습니다. 말끔한 감색 수트, 은발을 단정하게 넘긴 머리, 반듯하게 펴진 허리, 천천히 그러나 단단한 걸음으로 행사장 안으로 걸어 들어오는 노인, 만수 할아버지였습니다. 눈을 의심했습니다. 며칠 전까지 낡은 점퍼를 입고 폐지 수레를 끌던 그 노인이 지금 저 안에 있었습니다. 허리가 꺾였던 그 몸이 지금은 곧게 서 있었습니다. 흔들리던 손이 지금은 단단하게 내려져 있었습니다.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완전히 달라 보였습니다. 다은이가 유리문에 얼굴을 바짝 붙였습니다. 엄마, 저 할아버지, 우리 할아버지 아니야? 저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행사장 안이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장남이 단상에서 내려왔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자리에서 일어섰다가 다시 앉았습니다. 정 실장은 행사장 한쪽에서 굳어버린 채 움직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만수 할아버지가 단상 위로 올라갔습니다.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행사장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앉아있는 임원들을, 굳어버린 자식들을, 그리고 정 실장을 한 사람 한 사람을 눈에 담듯이, 그리고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한 달 동안 이 골목에서 폐지를 주었습니다. 행사장이 술렁였습니다. 내 자식들이 날 찾아오는지, 내가 돈이 없어도 곁에 있어주는지, 그걸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목소리가 낮고 단단했습니다. 결과가 어땠는지는 여기 있는 분들이 더 잘 아시겠지요. 장남이 앞으로 나서려 했습니다. 아버지, 그건 저희가. 닥쳐. 두 글자였습니다. 낮고 차갑고 단단한 두 글자. 장남이 그 자리에서 입을 다물었습니다. 며느리가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만수 할아버지가 말을 이었습니다. 건물 미관에 안 좋으니까 치워버리라고 했다지. 내 귀로 들었어. 그 골목에서. 행사장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그 오물이 바로 이 애비였는데 누군가 숨을 들이켰습니다. 이 애비가 오물이었겠지. 빨리 치워버리지 그랬느냐? 목소리가 행사장을 울렸습니다. 테이블에 앉아있던 임원들이 일제히 장남을 바라봤습니다. 장남의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올랐습니다. 뭔가 말하려 입을 열었다가 다시 다물었습니다. 만수 할아버지가 시선을 돌렸습니다. 정 실장. 정 실장이 벽 쪽으로 슬금슬금 물러서다가 굳었습니다. 어딜 가나? 정 실장이 억지로 몸을 돌렸습니다. 얼굴이 사색이 됐습니다. 회장님. 저는 그냥 위에서 시키는 대로 한 것뿐입니다. 시키는 대로. 만수 할아버지가 천천히 마이크에서 한 발짝 물러났습니다. 그리고 정 실장을 똑바로 봤습니다. 혼자 아이 키우는 여자한테 돈 아니면 몸 내놓으라고 한 것도 시키는 대로였나? 행사장이 얼어붙었습니다. 정 실장의 입이 열렸다 닫혔다 했습니다.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임원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장남이 정 실장을 노려봤습니다. 정 실장이 그 시선을 피했습니다. 용역 불러서 노점 박살낸 것도, 철거 날짜 앞당긴 것도, 월세 올려서 방에서 쫓아낸 것도 전부 시키는 대로였나? 정 실장이 바닥을 봤습니다. 대답해. 대답을 하라고. 만수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소리를 지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조용해졌습니다. 그게 더 무서웠습니다. 정 실장의 어깨가 움츠러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누구한테 죄송하냐고. 정 실장이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만수 할아버지가 시선을 걷었습니다. 정 실장을 더 이상 볼 가치도 없다는 듯이. 그리고 장남을 봤습니다. 영호야. 장남이 움찔했습니다. 내가 내 아들 맞지? 아버지. 대답해. 내 아들 맞냐고. 맞습니다. 그래. 만수 할아버지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가 평생 너한테 뭘 해줬는지 기억하나? 사업 미천 대줬지. 건물 사줬지. 내 이름으로 돌려놓은 것도 눈 감아줬지. 장남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근데 내가 한 게 뭐냐? 대답이 없었습니다. 아비가 골목에서 폐지 줍는 동안 넌 이 자리에서 취임 준비를 했어. 아비가 쓰러져도 모른 척할 놈이 내 아들이라는 게. 만수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처음으로 흔들렸습니다. 부끄럽다. 그 한마디에 행사장이 완전히 굳었습니다. 만수 할아버지가 최 비서에게 손짓했습니다. 최 비서가 서류 봉투를 들고 단상으로 올라왔습니다. 오늘 취임식은 없습니다. 장남이 벌떡 일어섰습니다.
아버지, 그게 무슨, 이 건물들 내 것 아니야. 처음부터 내 것이었고 내가 결정할 수 있어. 장남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법적으로 이미 제 명의로. 변호사가 더 잘 알겠지. 최 비서가 서류를 펼쳤습니다. 장남이 그 서류를 낚아채듯 봤습니다. 얼굴이 점점 하얗게 변했습니다. 이게 다 읽었으면 내려놔. 장남의 손이 떨렸습니다. 며느리가 달려와 서류를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만수 할아버지가 유리문 쪽을 바라봤습니다. 저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 눈빛이었습니다. 처음 붕어빵을 봤던 날의 그 눈빛. 폐지를 주우면서 골목 어귀에서 저를 바라보던 그 눈빛. 들어오게. 최 비서가 문을 열었습니다. 저는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다은이가 제 손을 잡아당겼습니다. 엄마, 할아버지가 들어오래. 그제야 발이 움직였습니다. 행사장 안으로 들어서자 모든 시선이 저를 향했습니다. 낡은 점퍼의 때가 탄 운동화. 한 손에는 부러진 붕어빵 틀, 다른 손에는 다은이 손. 저는 고개를 숙이지 않았습니다. 숙이면 안 될 것 같았습니다. 만수 할아버지가 단상 위에서 저를 바라봤습니다. 이 사람이 날 살렸습니다. 행사장이 조용해졌습니다. 폭우 속에서 쓰러진 폐지 노인을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을 때 이 사람이 달려와 심폐소생술로 살려냈습니다. 잠깐 멈췄습니다. 그 전날엔 하나도 못 판 붕어빵을 다 팔았다며 웃으면서 건네줬습니다. 설익은 붕어빵 2개를 떨리는 손으로. 목소리가 흔들렸습니다. 평생 돈을 벌었습니다. 많이 벌었습니다. 수백억을 손에 쥐어봤습니다. 근데 그 설익은 붕어빵 2개만큼 따뜻한 걸 받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행사장이 완전히 조용했습니다. 만수 할아버지가 단상에서 내려왔습니다. 천천히 저한테 걸어왔습니다. 그리고 제 앞에 섰습니다. 가까이서 보니 눈이 빨개져 있었습니다. 미안하네. 진작 나타났어야 했는데. 저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할아버지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한 달 동안 폐지를 줍던 손, 설익은 붕어빵을 2손으로 받던 손, 빗속에서 제 손에 맥박을 맡기던 손. 저는 천천히 2손으로 잡았습니다. 이 건물들 자네가 맡아줘. 눈물이 났습니다. 참으려 했는데 안 됐습니다. 다은이가 만수 할아버지 다리를 꼭 껴안았습니다. 할아버지, 우리 엄마 많이 힘들었어. 만수 할아버지가 다은이 머리를 천천히 쓰다듬었습니다. 알아. 할아버지가 다 알아. 행사장 한쪽에서 장남과 며느리가 굳은 채로 서 있었습니다. 정 실장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임원들은 아무도 말이 없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설익은 붕어빵 2개에서 시작됐습니다. 취임식장에서 나온 뒤였습니다. 만수 할아버지가 저를 건물 한쪽 작은 응접실로 이끌었습니다. 최 비서가 차를 내왔습니다. 다은이는 소파에 앉아 과자를 받아들고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생전 처음 와보는 곳이 신기한지 연신 두리번거렸습니다. 할아버지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이 건물들 자네가 맡아줘. 5채 전부.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받을 수 없어요. 왜? 제가 받을 자격이 없어요. 저는 그냥 붕어빵 구운 것뿐이고 사람이 쓰러져 있길래 달려간 것뿐이에요. 그게 다예요. 그 붕어빵이 날 살렸어. 그래도요. 할아버지가 잠깐 저를 봤습니다. 자네 지금 갈 곳 있나? 저는 대답을 못했습니다. 노점도 없어졌고 방도 곧 빼야 하고 아이는 있고 근데 못 받겠다고. 고집이 세네. 할아버지가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럼 이렇게 하지. 내가 그냥 주는 게 싫으면 일을 해.
건물 관리를 맡아줘. 월급 받고 일하면 되잖아. 그것도 과분해요. 과분하긴. 정 실장 그 자리가 비었는데 누가 해야지. 저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할아버지가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김지영 씨. 처음으로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어디서 알았는지 몰랐습니다. 내가 한 달 동안 그 골목에서 많은 걸 봤어. 자네가 어떻게 사는지, 어떤 사람인지. 내 눈이 틀린 적 없어. 할아버지, 받으라고.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명령이 아니었습니다. 부탁이었습니다. 저는 다은이를 봤습니다. 아이는 과자를 오물거리면서 할아버지를 빤히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5채는 너무 많았습니다. 제가 감당할 수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받아도 되는 게 아니었습니다. 근데 아무것도 안 받으면 다은이를 데리고 당장 오늘 밤 어디로 가야 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잠깐 생각하는 눈빛이었습니다. 그러더니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럼 이렇게 하지. 건물은 한 채만 받아. 1층에서 장사하고 위층은 월세 받아서 운영하면 혼자 할 수 있을 거야. 저는 그것도 과하다고 하려 했습니다. 그리고 다은이 대학 입학 전까지만 학비를 보태줄게. 그 이후로는 내가 아무것도 안 해도 자네 혼자 할 수 있을 거야. 할아버지가 먼저 선을 그었습니다. 억지로 떠넘기는 게 아니라 제가 받아들일 수 있는 크기로 맞춰서. 저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이 정도면 받을 수 있겠나? 이것도 많지만 네. 할아버지가 잠깐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더니 피식 웃었습니다. 참 별난 사람이네.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나왔습니다. 제가 원래 좀 고집이세요. 알아. 정 실장 발밑에 물 부을 때부터 알았어. 그 말에 저도 할아버지도 웃었습니다. 처음으로 같이 웃었습니다. 최 비서가 서류를 가져왔습니다. 할아버지가 서명을 했습니다. 저도 떨리는 손으로 서명했습니다. 다은이가 옆에서 제 팔을 잡았습니다. 엄마, 우리 이제 어디 살아? 저 건물 1층에서 장사하고 위에서 살게. 붕어빵 팔아? 아니, 이제 다른 거 해볼까? 다은이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뭐? 카페? 반년이 흘렀습니다. 만수 할아버지 건물 1층에 간판이 달렸습니다. 카페 다은. 딸 이름을 그대로 썼습니다. 처음엔 다른 이름을 생각했는데 다은이가 옆에서 자기 이름 써달라고 때를 썼습니다. 결국 졌습니다. 그래도 마음에 들었습니다. 문을 열던 날 아침이었습니다. 저는 새벽부터 나왔습니다. 오래된 습관이었습니다. 청소를 하고 원두를 갈고 케이크를 직접 구웠습니다. 손이 익숙하지 않아서 처음 몇 번은 망쳤습니다. 그래도 계속했습니다. 붕어빵 반죽도 처음엔 다 흘렸으니까요. 다은이가 바지에 앞치마를 두르고 나왔습니다. 나도 도울게. 넌 유치원 가야지. 아직 시간 있어. 결국 같이 준비했습니다. 아이가 냅킨을 접고 컵을 닫고 그러면서 연신 제잘거렸습니다. 그 소리가 카페를 가득 채웠습니다. 손님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동네 분들이었습니다. 시장 골목 상인들, 오랫동안 지켜봐 주던 이웃들. 다들 카페 안을 둘러보며 한마디씩 했습니다. 야, 지영씨 잘 됐네. 진짜 잘 됐어. 어떻게 이렇게 됐어? 대박이다. 저는 그냥 웃었습니다. 설명이 길었습니다. 점심 무렵이었습니다. 문이 열리면서 낯익은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천천히 그러나 단단한 발소리. 고개를 드니 만수 할아버지였습니다. 오늘은 낡은 점퍼 차림이었습니다. 말끔한 수트가 아니라 그 골목에서 보던 바로 그 점퍼. 저는 웃음이 났습니다.
할아버지, 그 옷이 더 편하세요? 응, 이게 나야. 할아버지가 카페 안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창가 햇살이 나무 테이블 위로 내려앉고 원두 향이 공간을 채우고 구석에서는 다은이가 크레파스로 그림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가 가장 구석 자리에 앉았습니다. 뭐 드릴까요? 자네가 내리는 거면 뭐든 돼. 저는 핸드드립으로 천천히 커피를 내렸습니다. 붕어빵을 구울 때처럼 천천히 마음을 담아서 잔을 가져다 드렸습니다. 할아버지가 두 손으로 잔을 감쌌습니다. 눈을 감고 향을 맡았습니다. 그리고 한 모금 마셨습니다. 역시 마음이 담긴 게 제일이네.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괜히 코끝이 찡했습니다. 붕어빵 틀 앞에서 혼자 울던 날이 생각났습니다. 텅 빈 시장 바닥에 주저앉던 날이, 부러진 틀을 두 손으로 잡던 날이, 그 모든 날들이 지금 이 자리로 흘러왔습니다. 다은이가 스케치북을 덮고 할아버지 옆에 와서 앉았습니다. 할아버지, 오늘도 왔어? 응. 여기 커피가 제일 맛있어서 우리 엄마가 잘 만들잖아. 그래. 내 엄마가 뭘 해도 잘 만들어. 다은이가 씩 웃었습니다. 할아버지, 우리 엄마 간호사도 됐으면 좋겠다. 할아버지가 저를 봤습니다. 저는 커피잔을 닦으면서 대답했습니다. 나중에. 다은이 대학 보내고 나서. 진짜? 응. 엄마도 하고 싶은 거, 꿈 있어. 다은이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그리고 할아버지를 봤습니다. 할아버지, 들었어? 우리 엄마도 꿈 있대. 할아버지가 웃었습니다. 알아. 처음부터 알았어. 창밖으로 봄볕이 쏟아졌습니다. 골목에 사람들이 오갔습니다. 예전에 제가 붕어빵 틀을 놓고 서 있던 그 자리. 지금은 누군가 다른 사람이 장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창문 너머로 바라봤습니다. 추운 날 저 자리에 서 있던 제가 생각났습니다. 하나도 못 팔고 손은 트고 그래도 다은이 옹기 하나로 버티던 날들이, 그때 만수 할아버지가 오셨습니다. 아니, 그때 제가 붕어빵을 건넸습니다. 설익은 붕어빵 2개가 어떻게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꿨냐고 묻는다면 저는 이렇게 대답할 것 같습니다. 붕어빵이 바꾼 게 아니라고. 그냥 떨리는 손을 외면하지 않은 것뿐이라고. 그게 전부였다고. 카페 안에 웃음소리가 울렸습니다. 다은이 웃음소리였습니다. 그 소리가 골목 끝까지 퍼져나갔습니다. 설익은 붕어빵 2개였습니다. 돈도 아니고 대단한 무언가도 아닌 그냥 속이 덜 익은 붕어빵 2개. 그런데 그 온기가 한 사람의 마음에 닿았고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꿨습니다. 지영 씨는 특별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손이 트도록 일하고 아이 앞에서 거짓말로 웃고 텅 빈 골목 바닥에서 소리 없이 울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냥 떨리는 손을 외면하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가끔 묻습니다. 착하게 사는 게 맞는 건지, 손 내미는 게 소용 있는 건지. 지영 씨의 이야기가 그 물음에 조용히 답합니다. 맞다고. 반드시 맞다고. 여러분 곁에도 오늘 손을 내밀어야 할 누군가가 있지 않으신가요? 그 손이 서리거도 괜찮습니다. 따뜻하면 됩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